그러니까 한때 사이다라고 불렸던 이재명 대표가 이걸 헤쳐나가는 프로젝트도 사이다 프로젝트죠. 사법 리스크 해소. 이기는 사람을 공천할 수 있는 시스템, 정당. 다 다양한 민생 의제. 이야. 이것이죠. 준비했어요 이거? 네, 아니 즉석에서 나옵니다 이 정도는. 네. 대립주 이후로 최고인데 아니 사이다? 이거 준비했어요. 아까 배종찬 소장님은 노력형이시고 저는 천재형입니다. 천재형. 사 뭐라고 다시 말하고도 리스크. 웃긴다 이거. 말하고 웃기네. 네. 이게 왜냐면 지금 한 번 이야기하고 기억을 못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사. 김태현의 정치쇼. 여론조사를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두 분 모셨어요. 배. 안녕하십니까. 자고 우면하지 않는 인사이트 K 배추도사 배정찬입니다. 그리고 수. 좌충우돌하는 정치 비평가 김수민입니다. 오늘 배수진 시간을 맞이해서 저희가 공지할 게 있습니다. 와. 이거 뭐 어마어마한 또 저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저 피드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모 인사가. 네네. 예, 우리 SM의 전원입니다. SM의 전원한테 모 인사한테 물어봤답니다. 네네. 예. 우리 라디오 코너 프로 중에서 어느 코너가 제일 좋아? 이랬거든요. 아 네네. 뭐라고 그랬게? 배수진이지 뭐. 그러게. 그러니까요. 지금 전 세계적 화제가 되고 있죠. 네. 네. 거기까지는 그만. 예. 샘플이 좀 협소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45.5% 자, 이게 말입니다. 아닙니까? 이게 그냥 청취자 상대 여론조사하는 네. 것보다 이거 뭐지? 휴민트. 그렇죠. 휴민트가 휴민트. 정확하다니까? 정보 중요하죠. 네. 휴민트 네. 오피니언이라 물어봤어요. 그럼요. 네. 어느 코너가 최고냐? 배수진. 또 저희가 우리 또 자랑스러운 제가 항상 말하는 우리 정치쇼 네네. 시그니처 코너 네네. 여의도 타짜 거기는 비교해서 물어봤답니다. 뭐라 그랬냐? 여의도 네. 타짜는 너무 딥하게 들어간다. 그렇죠. 아 저희는 얕다는 건가요? 그렇지 말고. 네네. 시간을 더 주십시오. 한 시간으로 늘려주시면은 더 딥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하루는 아예 배수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예. 김태현의 배수진. 그럴까? 네. 쇼. 네. 이렇게 해서. 나는 배수진이 치고 방송한다 뭐 이런 거 화요일은 이제 정치쇼 말고 배수진 쇼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쇼 이름 또 드러내버립니까? 어쨌든 네. 배수진은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로 뽑았다.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목요일 되면 또 달라진다 제 멘트가. 아니, 근데 타짜가 최고랍니다. 이러고. 시간이 뭐 이런 없으니까 거예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 배수진의 가장 큰 이 영광과 이런 또 성원은 다 우리 김순 평론가 덕분이죠. 아닙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네. 뭐 저는 숟가락만 올렸을 뿐입니다. 분위기 좋다 오늘. 아유, 네. 분위기 좋아. 자, 이 기세대로 이상우님 OECD 회원군 1등 코너 배수진 아닌가요? 이 정도 찬사는 커피 못 받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칭찬을 원해. OECD 회원 이거는 커피 안 돼. 네. 저도 배수진이 제일 좋고 요런 정도. 그렇죠, 좋다. 그렇죠. 네. 커피는 그런 문자. 더 커피는 애절하게, 아니다. 그렇죠. 네. 옥소독사하게. 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네. 가시면 자세하게 있다. 예. 뭐 찾아보시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는 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배 수장 윤석열 네. 대통령 지지도가 40%를 회복했다. 회복이 됐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로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죠. 13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서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40.4. 야, 직전 조사보다는 3.5%포인트 올라갔고요. 부정평가는 57.5. 직전 조사가 이제 60% 되었는데 50%대로 내려왔습니다. 한국갤럽 조사가 자체적으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직전 조사보다는 3%포인트가 올라가서 3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지난주에 실시돼서 지난주나 이번 주에 발표되고 있는 조사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 대통령 간판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는 마지노선의 40% 말씀하셨죠. 그렇죠. 국정 네. 운영의 마지노선 30%고. 적어도. 예. 적어도 최소. 적어도, 예. 그러면 40을 회복했다는 거는 용산 의미에서는 엄청난 호재잖아요. 네. 이거 왜 이렇게 됐다고 분석하세요, 두 분은? 김수평. 일단 최근에 지지율 하락 국면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전당대회 개입 논란 네. 때문이었다고 봐야 되는데 네. 지금은 다시 좀 털고 멀어지고 있어요. 대통령실이.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 이후에 네. 전당대회 관련된 언급이 안 나오긴 했어. 사실 그 말의 적절성을 떠나서 그 말 자체는 이제 헛말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왜 김기현 의원이 탄핵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 후보를 압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거론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던 거는 이제 그 말 자체, 그 메시지 자체의 어떤 좋은 이게 호재가 됐다기보다는 어쨌든 대통령실이 더 개입은 하지 않겠다. 네. 뭐 그런 의지는 밝혔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이 논란에서는 좀 빠져나왔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한 가지는 더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그동안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나 하락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영향을 거의 끼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동안은 네, 근데 요번에는 좀 끼치고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기소가 유력하잖아요.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대통령 선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윤 대통령을 그 대통령 선거 때는 찍었는데 그동안에는 지지를 안 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이재명 되는 것보다는 나아서 찍긴 했는데 도저히 더 이상은 지지를 못하겠다 이런 심정들이 없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안 된 것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윤석열 정부에게 이제 다시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보내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국면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치권의 그렇죠. 특징 중에 하나인 반사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 김수민 평론가가 이야기한 것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변수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간 가장 큰 변수다. 왜냐하면은 일단 위기감에 따른 결집은 한 대륙제 정도만 반응이 나오거든요. 대구 경북이나 또는 60대 또 주부청 정도인데 여기 이제 뭐 또 한간에 또 민생 행보한 게 좀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얘기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은행, 그렇죠. 이자, 그다음에 통신비 뭐 이런 거. 그거는 어디에 이제 효과가 있냐면 MZ 세대나 자영업청 또 학생인데 조금 올라가긴 했어요. 그건 약자 없어요. M자학 이런 거 없어요. 그 너무 많이 하면 외우기 힘든. 배수진 싫어해죠. 싫어. 그다음에 이제 대륙주 오케이. 근데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됐는데 16일, 17일이 대통령 지지율이 껑충 뛰어 올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16일, 17일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구속영장 체포 동의안이 집중적으로 부각이 됐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16일부터 이 빅데이터죠. 이 오피니언 라이브의 캐치 애니 이걸로 분석을 해보면 그때 거의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 정보량의 2배 이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서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충청과 50대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오는데 충청 50대는 뭐냐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투표했던 층이에요. 그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 이 사법 이 변수가 확 불거지자 대통령 지난 대선에서 투표했던 지지층들이 다시 돌아와서 재소환돼서 결집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재명 변수 뭐 다른 변수 있습니다. 위기감에 따른 거 또 뭐 민생 행보인데 가장 큰 거는 이재명 변수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이재명 두 분 다 공히 말씀하시는 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그러면 그거 뒤집으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의 지지율의 하락을 불러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세 그리고 국민의힘과의 격차 이런 것이 뚜렷하게 잡히는 편입니다. 뚜렷하다? 네. 그러니까 작년의 지지율 흐름을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거의 붙어 다니는 그런 형국이었고 제가 한번 표현하기로는 이제 볕단 나르는 형제들이다. 이 한쪽에 어이구 지지율 먹어라. 한쪽에 악재가 생겨서 저쪽으로 주면은 이제 근데 그래도 지지율의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쪽에도 악재가 생겨서 이쪽으로 떠민 측면이 있기 서로 막 때문에. 상대방한테 퍼줘 네. 지지율을. 그런데 지금 국면에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뭐 ARS라든지 전화 면접 가릴 거 없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다른 요인은 없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고 이게 이제 기소하는 단계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끼치는 건데 그 국민의힘의 지금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때문에 그런 그것도 거예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조금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단계에서는 예를 들면은 김기현 후보 지지층이든 안철수 후보나 천하람 후보 지지층이든 간에 전화 무조건 받겠지. 일단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네. 예, 물론 이게 전당대회를 잘못 치르게 되면 다시 하락할 수 있겠습니다만 컨벤션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민주당 지지층의 주변이에요. 주변의 성향. 예,
이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정치권을 분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워낙에 무당층이 두터워지고 있고 거대 양당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신당이 창당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를 한번 가정을 해보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어느 쪽이 지지율이 더 많이 깎일 거냐 했을 때 민주당 쪽일 것이다라고 내다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 지지층의 성격을 봤을 때 도덕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도 겪어봤지만 만약에 도덕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는 사람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계속 국민의힘을 지지를 합니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단 강성 지지층의 경우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절대 우월하다 이 생각을 놓지 않고 있죠. 근데 주변 지지층 같은 경우는 도덕성에 자신이 없어지면 이탈합니다. 예, 지난 대선 때 40대 투표율이 낮았던 거 이런 것들도 그런 현상의 일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고 하면서 사실 사법 리스크는 국민의힘 쪽에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영부인 문제라든지 그렇지만 먼저 지지율이 깎이는 것은 민주당 쪽이었다. 오히려 그쪽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네. 그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경고등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소개해드린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이 45% 직전 조사보다는 2.5%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민주당은 2.9%포인트가 내려와서 39.9. 근데 이게 지금 샘플 수가 2,504명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이 앞서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이 지난해 6월 4주차 이후에 약 8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6월 이후라면은 지난해 6월이면 그래도 저 국민의힘의 분위기 제일 좋을 때잖아요. 대통령 취임하고 지방선거 직전이니까 그렇죠. 분위기 제일 좋을 때. 그런데 그때 이후로 8개월 만에 앞서는데 뭐냐면 지금 지난 월요일 이번 주입니다. 지난주죠.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됐던 4개의 여론조사기관의 MBS 조사 결과 이건 케이스테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코레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 이 조사 실시했는데 이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26%예요. 올 들어 최저치 1뿐만 아니라 이 조사기관이 조사한 이래로 26%라는 지지율은 최저치예요. 26 아니 그저 제1야당이나 여당의 지지율이 20%라면 선거 참패한 이후의 지지율 정도인데. 그런데 국회의원 의석수는 169명인데 여기서 뭐냐면 호사화가 흔들리는 겁니다. 호사화, 호남. 호사화는 또 뭐 나왔어요? 호남, 윤석열 대통령의 네. 핵심 지지층은 대륙주 외우시죠? 호남, 호사는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화이트 칼라. 여기서 흔들려요. 그러니까 뭐 큰 폭으로 흔들리지는 않더라도 지금 호남 지지율이 민주당의 전통적 표방이긴 하다. 지난 대선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확연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가 문제냐면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의 이 원동력이 됐던 것은 수도권 승리였거든요. 네. 근데 서울 지지율도 지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MBS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율이 26%지만 서울 지지율도 20% 됩니다. 이러면 총선이 상당히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지지율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총선 앞두고인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핵심 지지층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호사와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가 이 사법 리스크에 계속해서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하면 이건 총선의 경고등이 여러 개 켜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민주당이 또 이재명 대표가 대응하느냐가 사법 이 앞으로의 이 결과가 전개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해요. 근데 이거 그럼 어떻게 대응해요? 아니 얼핏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가 그렇다고 해서 총선 때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는 그렇지는 거는 않겠죠. 좀 생각하기가 그런데 쉽지 않아요. 일부라도 뭐 투표 의향이 꺾이거나 아 투표 안 하고 뭐 이래버리면 아니면은 우리가 얘기할 때 이른바 선거 때 이 부동층이 생기거든. 스윙 보트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스윙 보트로 전환이 돼 버리면 아, 그렇겠구나. 이제 한 표 두 표 차이가 중요한데 이전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 때는 3표 차이로 이긴 사람이 있어서 그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도권인의 40대 화이트 칼라나 호남에서 올라오신 호남 출신 분들이 아예 그냥 투표를 안 해버리는 상황 이게 더 민주당한테 현실적으로 최악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했던 40대가 일부는 안 나왔다는 분석이 있어요. 사후 분석이 있거든요. 선거 사후 이후의 분석도 네.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선거 때 얼마나 이런 게 이제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투표하러 가지 않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가 이건 털어내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털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나는 억울하다, 네. 무죄다, 뭐 그것과는 뭐 변론으로 어쨌든 검찰은 이 부분에 체포동의안 부결되면 불구속 기소할 거고 불구속 기소하면서 방탄국회에 실망했습니다 이 얘기할 거고
여당에서 그거 받을 거고 앞으로 살라미 전술처럼 계속 영장 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때마다 이게 반복이 될 건데 네네. 계속 이제 재판받으러 다녀야 되고 이재명 대표. 네.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돼요? 사법 리스크에서. 이게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사법 리스크 자체로 좁혀 본다면 일단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건 아마 총선 네. 전에는 결과 나오지 않으니까. 쉽지 아마 이게 않으니까. 재판이 그 고려할 부분이 많아서 총선 전에 1심 판결이라도 나올까 이 저는- 부분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쉽지 네.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구속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이게 네. 뭐 시간 제한 없이 늘어나지. 그리고 사건이 또 병합되면 다뤄야 될 것도 많아지는 거죠. 너무 많고. 그러면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재판까지 들어가기 전에 저 사람이 결백해 보이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충실하게 소명을 하고 반박하는 이것이 이제 좁은 차원에서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고 큰 차원에서의 대응은 사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문제에 민주당이 휩쓸려 가지 않는 것. 그래서 사법 리스크보다는 다른 주제로 더 많이 다루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기까지 굉장히 원론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건데 근데 현실적으로 분리가 되고 있느냐. 네.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재명 네. 대표가 민생행보 해도 언론의 관심은 다 사법 리스크에만 네. 꽂혀 있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가 팬덤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이다 이 정치 스타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시장 때부터.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판단과 이재명 대표의 판단을 따랐는데 과감하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게 차라리 더 나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검찰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뭐 구속영장 아니라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해도 되는데 왜 자꾸 구속을 하려는 것 이제 볼멘 소리가 분명 이제 민주당에서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련된 의혹이나 혐의는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될 거면 빨리 이걸 조기에 그럼 나는 억울해도 나 영장 실질심사 받겠다. 그래서 다 소명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겠다. 이러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 사이다라고 불렸던 이재명 대표가 이걸 헤쳐나가는 프로젝트도 사이다 프로젝트죠. 사법 리스크 해소. 이기는 사람을 공천할 수 있는 시스템. 정당. 다양한 민생 의제. 이야. 이것이죠. 준비했어요 이거? 네. 아니 즉석에서 나옵니다. 이 정도는. 네. 대륙주 이후로 최고인데 아니 사이다. 이거 준비했어요. 아까 배종찬 소장님은 노력형이시고 저는 천재형입니다. 천재형. 사 뭐라고 다시 말하고 사법 리스크 웃긴다 이거. 말하고 웃기네. 네. 이게 왜냐면 지금 한 번 이야기하고 기억을 못 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사법 리스크 해소. 이기는 사람을 공천할 수 있는 정당 시스템. 다양한 민생 의제. 저거 세 개 다 하면 민주당의 총선 해볼 만하지. 해볼 만하죠. 해볼 만하죠. 세 개 다 하면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적으로. 근데 제일 목표는 명확한 거예요. 첫 번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법 사법 리스크에서. 리스크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제 그래서 자꾸 나오는 이야기하고 지금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여론보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부결하게 되는 경우에 또 호남이나 수도권 서울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고 40대 화이트 컬러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이재명 대표는 좀 더 과감하게 오히려 더 이 정부하고 못마땅한 부분이 있으면 더 과감하게 대응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게 아니라고 판단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있다면 그건 이제 뭐 체포 동의안도 부결로 가야 되는 것이겠지만 좀 더 이재명 대표가 더 과감한 스타일 그런 해소 방법은 없을지. 왜냐하면 또 자꾸만 나오는 이야기가 권성동 뭐 의원 모델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이 최경환 모델도 있었어요. 최경환 모델이 나왔을 때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거 불체포 특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당장 나가서 영장 실질심사 받아라라고 이야기했던 그때의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뭐 강훈식 의원이나 백혜련 의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도 그걸 자꾸 이제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때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하는데 뭐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가결을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돼. 이건 그때와는 다른 상황이다라는 인식도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여당 전당대 얘기해 볼게요. 어제 TV2는 보셨어요? 저는 중간에 방송에 껴 있어서 다 보진 못했는데 초반부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 쟁점들이 나와서 크게 KTX 울산역하고 또 뭐가 나왔었죠? 뭐 많죠 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아니, 그리고 재밌었던 게 대통령이랑 의견이 엇갈리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오히려 김기현 후보가 X를 들었고 그러니까 대통령 의견을 우선시할 거냐 했을 때 X를 들었고 나머지 후보들이 O를 들었다. 이 우리 점이 재밌었어요. 예상과는 좀 달랐어.
보통 생각하고는 정반대의 네. 결과가 나온 거죠. 아니 왜냐면 저 솔직히 말하면 김기현 후보 측에서는 당정일치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오를 들 줄 오를 알았는데. 들것 같고 특히 천안 후보를 비롯한 안철수 후보 이런 경우에는 뭐 당의 목소리 이렇게 얘기 만약에 X 나오지 않았는데 발 드러나가지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천하람 안철수 두 후보 모두 부담이 되는 거죠. 오히려 이제 김기현 후보는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김수민 평론가 이야기대로 좀 대통령과 좀 다른 생각도 있다. 그런 다양성 외연확대에 대한 것도 있는데 오히려. 핵심은 저는 어제 토론회는 사실 다른 이야기들은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인데 역시 이 울산 KTX 이 부동산 이슈가 네. 지금 방송가에서도 가장 큰 이슈인데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땅을 샀고 말았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KTX 노선이 그쪽 땅 이 근처로 지나가게 된 것에 뭔가 외압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울산시에서 오랫동안 정치 텃밭을 일구어봤던 김기현 후보의 뭐 입김이 있었는지 이게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을 사고 말고는 뭐 다른 의혹이 있더라도 그건 또 따로 따질 문제인데 이 땅과 관련돼서 행정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뭐 버스 노선이나 또는 KTX가 지나가는 길이 그런 연유에 연관이 돼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좀 조사 좀 하셨어요 이거 KTX 관련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네. 몰라요. 예, 저도 뭐 후보들 제기한 의혹 이상을 알고 있지는 못한 거고 조금 이 논점은 다소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기된 거는 사전에 그런 가능성들을 김기현 후보가 인지하고 미리 땅을 사둔 거 아니냐 요쪽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기되는 것은 노선이 그쪽으로 안 지나가게 돼 있었는데 이게 몇 달 만에 변경이 됐다. 혹시 거기에 그때 당시에 국회에서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이었고 그 이듬해에는 국토해양이 소속이었던 김기현 의원이 어느 정도 좀 입김을 행사한 거 아니냐 요 정도로 이제 의혹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김수현 평론가는 아마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부터 꾸준하게 계속 김기현 후보가 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뭐 KTX 이게 뭐 예를 들면서 파장이 어떻게 커지는지 간에 김기현 후보가 당선된다라는 그 네. 흐름에는 지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나오지 않는다면 네. 이거 가지고 흔들리지는 않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 조직화되어 있는 김기현 후보 지지층들이 네. 어떤 이슈 때문에 갑자기 태세를 전환한다거나 이런 거는 힘들어 보이거든요. 하긴 이게 당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투표기 때문에 네. 선거고 뭐 여론조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관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대표가 된 이후에 만약에 이게 더 불거진다 이러면은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전당대회 기간 중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아니 싶어요. 저는 시간이 그런 생각 좀 없-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 후보 뽑는 저 선거라면 당내 경선 통과해도 대선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대표 경선에 지금 여론조사가 들어가면 또 당원 아닌 사람들의 의사도 봐야 되는데 지금은 순수하게 어쨌든 올톤 그래도 책임당원 100% 선거인데 이 당내 당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선거에서 네거티브가 잘 먹힐까라는 전략적으로 짧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김기현 후보나 후보를 찍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느냐 마느냐의 투표고 두 번째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잖아요. 이재명 변수. 네. 이게 27일 포결이 있죠. 그리고 3월 8일까지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이재명 변수예요. 전당대회에.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는 결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입니다.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털어내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 김수현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